나를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은혜 값있게 돌리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빛이신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우리 성결 성김마당 공동대표이고 중앙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 나오셔서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어디 가든지 문안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 은혜스럽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성서마당, 성사학당인가 그 방송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월요일 그 녹화하는데 갔더니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를 기다리는데요. 만났더니 플로리다에서 자기 남편하고 딸하고 세 사람이 항상 그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 내용 중에 제일 좋은 게 인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그래 그 세 식구가 텔레비전 앞에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방송국에 헌금까지 가지고 와서 한국에 온 길에 만나고 싶었다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친밀하게 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기를 찾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서 다 안 돼가지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요나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하고 저를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계속 요나가 되면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을 선택할까 하다가 나단을 선택했습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전했던 나단 같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기독 목사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교회들 탐방하고 돌아다니다가 큰 미국 교회,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 몇 번 참석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 밀라드 리드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스텝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자 해서 그 교회 제가 부목으로 들어갔는데 팀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8분이에요. 기체함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바이블 네임 하나 정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분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동양 사람이고 그분들은 백인들인데도 얼마나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지. 그래서 무슨 영어 이름을 정할까 그러다가 그 다윗하고 아주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했을 거예요? 요나단. 요나하고 나단하고 합치면 요나단. 그래서 그때부터 Please call me 조나단.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조나단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누구를 롤 모델로 할까 하다가 제가 롤 모델로 정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자이면서 또 목회자일 수 있을까? 또 신학과 목회를 어떻게 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에서 교수도 좀 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학을 했고 또 이제 목회하면서는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스라는 제 롤 모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인데 이 에스라가 제2의 모세라고 그러죠. 모세는 엑소더스를 주도한 사람입니다만 이 에스라는 엑사일, 포로 귀환하는 이제 주도했던 분인데 사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이렇게 편집했지만 이 에스라는 성경 히브리 성경을 다 정교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 뭐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데 실제로 이 에스라가 집필한 책이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같은 역사에도 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의 사관하고 이 역대기상하가 다른 것은 그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신명기 사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조건부적인 언약에 기초한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이 역대기상하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계신 거죠. 이 사관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에스라는 비록 왕조가 무너지고 또 사실 그 똑같은 왕조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이 제사장들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된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제 에스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하 그렇게 기록하고 에스라 상반기에는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하고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한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야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 에스라서의 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후편, 에스라 후편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죠. 순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에스라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의 가운데 잼 부분에 해당하고 1차 귀환 수룹바벨 그리고 3차 귀환 느헤미야는 양쪽의 그 빵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수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그 중간 그 가운데를 보이지 않지만 이 에스라가 재건을 했다. 그래서 수룹바벨도 느헤미야도 이 하드웨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는 데에서 위대하지만 이 에스라는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정신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을 개혁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아론의 신육대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정말 그 6절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거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 없겠지만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들을 수행하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읽은 대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이라는 말이 쿤입니다. 쿤 영어로 confirm 결심을 했는데 세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to seek 연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겠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 특별히 말씀 사역을 이제 전적으로 에스라가 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행정적인 일을 돕는데 그때까지 13년 그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 그 13년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뭐니 해도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같은 군 결심이 필요한데 to seek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do 준행하기로 하나님 말씀은 내 몸을 입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분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내 몸을 입고 나타나야 엠바디먼트 내 몸으로 들어와야 그리고 내 삶으로 실천해야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to do 준행하기로 어저께도 무슨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약을 시판하기 전에 먼저 임상실험을 거치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랬어요. 여기는 실험실이다. 여기서 배운 거 다 가서 그냥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실험하고 또 본인이 경증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하여간 에스라 자신이 먼저 실천했다. 두두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o teach,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자기에게 검증된 거, 자기에게서 실천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우리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아는 많은 것들 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못 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점점 괴리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실천한 것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돼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결심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결심. 우리 전 총회장님도 지금 슬림하게 하시려고 결심을 하셨나 봐요. 하루에 한 끼 드신다고 해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그 결심이 있어야 새로운 일이 가능하거든요. 변화가.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심. 저도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갔을 때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도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것도 쓰려고 부르신 줄 알고 왔더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 많은데 어쩌자고 저까지 불러가지고 남의 인생을 망치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좋은 목사 되고 싶으냐? 그야 당근이죠. 좋은 목사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1978년에 들었어요. 좋은 결심이요? 좋은 습관이요? 무슨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습관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매일 체크를 해봤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몸에 배이니까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시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1년에 결심해서 실제 점검하면서 실천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저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부름받은 본질적인 것은 전도자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남한테 전도하러 오지 말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도 전도를 할 거고, 아무래도 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복음 제시를 잘할 겁니다. 훈련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신방을 못할 것 같지만 신방을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신방은 전도 신방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신방 안 한다는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방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비신자 한 사람 이상만 모아놓으세요. 불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불교신자 같아가지고 영영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예비신자라고 해요. 예비된 신자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그분에게 복음 제시하겠습니다. 그분 교회로 모셔오기 힘들죠? 교회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목장, 다음 주에는 2목장, 그 다음 주는 3목장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비신자가 준비된 가정에 제가 갑니다. 가서 복음 제시를 해요.
영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매주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 성김마당 우리 찾아가는 지금 성결 성김마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한 강의가 이곳에서 진행이 될 텐데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결심하고 꼭 실천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목회도 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결 성김마당 사무총장이고 지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재영 목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청 지역과 함께하는 성결 성김마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지역에 계시는 지방 회장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장소 또 맛있는 점심 식사 제공해 주는 우리 천안 성결교회 또 우리 윤학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결 성김마당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꼭 한 분씩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 호도 과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이어서 첫 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16일, 17, 18일 해마다 사랑의 수양관, 안성 수양관에서 2010년도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150명 선착순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늘 이제 150명 넘게 되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2박 3일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선착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충청 지역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보시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분인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결 성김마당 자문위원이시고 삼성 제일교수님이신 직전 교단 총회장 윤성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 모임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성결 성김마당 제18차 포럼, 오늘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과 교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듣겠는데요. 먼저 오늘 포럼을 위해서 충서중앙지방의 회장이시고요, 중리교회 섬기시는 김인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성결 성김마당을 통하여서 귀한 포럼을 하게 해 주시고 또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오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이 더욱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혜를 얻어서 더욱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곧바로 포럼 강의를 듣겠는데요.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주제에 맞게 복지행정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시간 정무성 총장님 소개할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성김마당은 제가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또 귀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촌성결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천안성결교회하고는 가족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제가 아주 이 자리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 사회, 지금 이제 그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령 사회 책임자였고, 특히 차관급인데 책임자였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내용이 7월 1일부로 이제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좀 담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저출산 대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말 100조 이상을 썼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전망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의식이 결혼을 하겠다 혹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도 이 저출산 문제를 결혼해서 아이 낳는 문제로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이제 이 영어 명칭은 사실은 이제 그 population committee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동에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율은 출산율은 한 10년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이미 이제 저출산이 된 세대들이 이 출산 어떤 정년기가 되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서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를 보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보존되는 게 중요하지 출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출산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출산 고령 사회 관련시켜서 이제 이 미디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정년을 없애야 된다. 요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년을 늘리고 정년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나오고 우리가 고령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원고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어디에 이 기독교 신문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 역할은 앞에 내용을 보시면 되고 지금 뒤에 내용은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1일부로 정부 정책이 바뀐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해서 제가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저출산 고령 사회 전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교회의 사회공헌 과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질 이 부분으로 이제 초점을 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인가
뭐 외국을 나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뭐 살기 힘든 나라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우리가 3만부 시대 때 과거의 어떤 그 이 고성장 사회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3% 정도만 되면 되는데 지금 3%도 안 되고 뭐 2%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구조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지금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부동산 값 한 번에 떨어뜨리려면 보유세를 확 늘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했다가는 정말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해버리면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전세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오르지만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잘 안 돼 있고, 또 이 상대 빈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대 빈곤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북한하고 경제력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큰 과제여서 결국은 이제 이 대안으로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복지개혁입니다. 포용국가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과 이런 저출산 문제를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저출산 고령 사회는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특히 극동아시아가 가장 심합니다. 즉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혹은 이 저출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그렇지만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미 2억 명이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2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동의 세 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계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중일 포럼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국, 중국, 일본의 이런 그 정책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방안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안에 그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구 코호르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세 번째 여기에 와 있고, 곧 이제 이 위 꼭대기가 이렇게 갓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구조로 와 있는데, 지금 이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보다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트렌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본 가서 이제 이런 토론을 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조선족과 고려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나가 있는 국민들이 없잖아요. 다 사실은
이 선교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 세계 방방곳곳에 다 나가 있어서 그들을 이제 이 품어내는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의 저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까지 다 합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합하면 9천만에 가까워집니다. 인구가. 그럼 이제 일본하고도 대등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더 이상 이제 성장 못하게 누르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굉장히 지금 무섭게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금 괜찮은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조선족 고려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다문화 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끌어안느냐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을 보면 굉장히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고 성장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활력이 저하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양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도 그렇고 이 아시아권들이 너무 이 저출산이 급속화되면서 이 고령 사회 대비를 너무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뭐 고령 사회 들어가는데 뭐 100년 이상 걸리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왔거든요. 연금 제도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너무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이거를 갑자기 늘리려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겁니다. 국가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최근에 어느 신문에 났던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양극화되는 구조 혹은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나온 얘기가 인구 구조 변화와도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자가 되면 4대가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3대가 아니라 4대가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4대가 동시에 가난해서 희망이 없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우리 사회가 내가 어떤 출생 때문에 삶이 그냥 주어져 버리는 확정돼 버린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현 과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뀌는 게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이 인구를 바꿔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소독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동독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섞이면 독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통일되자마자 동독의 젊은이들이 소독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들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서 독일 전체가 저출산 구조로 빠져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그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이 탈북자들도 이미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통일이 급작스럽게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북한을 좀 그 아동들의 영양 문제라든가 기술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서서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뭐 숭실 사이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숭실 대학하고 비교를 늘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늘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혹은 이제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숭실 대학이 평양에 먼저 가겠냐? 우리 사이버 대학이 먼저 갑니다. 이미 저희 사이버 대학은 동남아 국가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목표는 평양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막아놓고 있지만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 이런 복음을 들고 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평양에 훨씬 더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들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통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는 오히려 더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온라인이 갖는 파워가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GDP를 보면은 12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13위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앞선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강대국 같은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지표들이 너무 최악입니다. 자살률, 사회 갈등률, 이런 지표들을 보면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제 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 예를 들면 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 세계 어느 나라도 치매 문제를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민간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복지 수요 늘어나고 재원 조달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세금은 계속 늘어날 텐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값도 이제 이렇게 침체가 되면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이 굉장히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게 7월 1일 날 발표한 겁니다. 이 정부 그 정책 그 변화를 보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출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바꿨습니다. 정책 목표를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계속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될 겁니다. 이게 그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각 정부 부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좀 이제 나올 텐데 그 전체적인 걸 안고 있는 게 포용국가입니다. 이 포용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분배 좀 잘하고 이 그 노동도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이런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포용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 포용 국가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포용성과 혁신성과 유연성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게 노르딕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정부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고용 유연성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년을 없애려면 임금 피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일부 조직에서 하고 있지만 55세 혹은 58세에서 임금 피크제가 돼서 그래야 이게 더 이상 비용 지출이 안 되면서 길게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노르딕 모델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계속 현 정부의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알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노르딕 모델이라는 게 보면 세금 많이 걷어서 국가 중심으로 복지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될 나라들이 어디냐면 아메리카 쪽으로 와서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의 그 공공 이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낮아도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노르딕 국가 못지않게 굉장히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왜 그런가? OECD 평균보다 세금도 적게 내는데 왜 그런가?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공지출이 OECD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함께 가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 소득주도 성장 거의 포기한 듯 하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은. 복지수당 많이 주고 또 최저임금 높여서 그들이 소비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 경제가 일자리가 더 생기게끔 하는. 이제 미국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수당이 15일 날 하고 말일 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일주일, 말일부터 일주일은 이 저소득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가게가 문전성시를 줍니다. 그분들 이 미국에서는 수당을 받으면 무조건 와서 씁니다. 한 일주일 굶더라도 그냥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아동수당 만든다고 하니까 재밌는 게 각 은행마다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동들 그 10만 원 나오는 것 같고 저축, 정기 적금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금하라는 거거든요. 그 적금하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럼 바우처로 주겠다 했더니 이제 그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그걸 이제 생계비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통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워낙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늘 예비하는, 저축하는 어떻게 어르신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먹혀 들어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회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거냐 이런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교계의 복지법인들 앞으로 교회의 역할과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사회 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를 체계화하겠다. 사회복지 법인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갔다가는 지금 이 교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맡아서 그들을 갖다가 고용하겠다? 앞으로 감당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서울시는 이미 시작을 했고, 경기도는 좀 다른 모델로 나가고 있고, 대구하고 경남 지금 이거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는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센터 같은 거 교회에서들이 하고 있었던,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센터들을 다 그냥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다 이게 세금이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뭐 하겠다고 하고 지금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서비스에서 6만 3천여 명을 고용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정부는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이제 너무 되니까 세금이 많이 거드니까 그거보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 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어르신이건 장애인이건 보육 서비스건 가능하면 집에서 케어를 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케어를 받게 하고 그 자원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역할들이 저는 여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나온 이 제안이 뭐냐면 사회복지법인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초선별교회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거룩한 광성교회라는 장로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스카웃이 되어서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부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저희 법인 산하에 이제 그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한 500명 되는데 저희 법인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한 5개 이제 직원이 있어서 거기 관장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부터 이사장하고 근로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을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근로계약을 직접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근로관계 문제가 생기면 경찰청에 이사장이 직접 출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리인 변호사가 출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출두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 하면 직원들이나 심지어 조교들까지 잘 있다가 나갈 때 노동청에 고발하고 나옵니다. 뭘 못 받았다. 그러면은 노동청에서 문자가 뜨겁니다. 이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출두하시고. 이게 이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 CEO는 그 저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반쯤에 사회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감리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감리교 법인하에 이 감독 대표님께서 이제 그걸 하고 계신데 시설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 장로교 통합축도 뭐 한 150개 이상 됩니다. 총회장님이 이걸 하고 계신데 우리 성결교 유지재단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성결교 유지재단 정확하게 이제 파악 못했는데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YWCA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다 반납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수석 직접 만나갖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그 6월 말에 이거를 2년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종교계가 전체 모여서 이 문제를 전체 토론회를 합니다. 제가 전체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토론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수석을 만나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발 좀 개신교 좀 만나다가 왜냐하면 현 정부가 개신교를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가톨릭 불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개신교를 안 만나냐? 그랬더니 대표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기총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걸 못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VIP께서 만났잖아요. 제가 역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트너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포용국가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계 중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좋은 파트너인데 왜 안 만나느냐? 뭐가 무서워서 못 만나냐? 그랬더니 대표가 그렇게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기총을 대표로 하지 않고 각 교단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 대표를 이제 만난 거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개신교회가 좀 이제 힘을 합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 사회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이제 잘 갖고 나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 시설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중앙의 법인들, 이제 월드비전 같은, 제가 이제 월드비전 이사를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도 사회복지관을 다 지금 내놓습니다. 어린이재단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지금 하나하나 다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법인이 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이제는 지역법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조직이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들이 이제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맡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지역 자원이 동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선교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그래서 제가 이 노르딕 모델이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지난 주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VIP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주로 사회적 기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좁은 범위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얘기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대학 평가에서 서울대학이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THE라는 그 영국의 세계 3대 대학 평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관이
대학 평가를 했는데 보통 이제 대학 평가를 하면은 학교의 레퓨테이션, 평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교수들의 어떤 연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그 대학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했느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게 카이스트하고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이 그걸 발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 세계는 소위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이 어떤 그 이 경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정한 그 목표를 전 세계가 지금 따르도록 돼 있고 전 세계의 국가, 교육기관, 병원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얼라인해서 같이 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대학들이 전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학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대학들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걸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서울대 총장께서 저를 불러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보직 교수들을 다 앉혀놓고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특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은 사회공헌을 얼마나 하느냐가 대학의 평판도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이제 이 교회가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이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활동일 수 있고요. 그 복지활동을 통해서 이 마을이, 이 지역사회가 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아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 좋은 가치들, 이런 가치를 지역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국 교회는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와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사실 교회는 가치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이 가치 창출하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들, 이런 인적 자원들이 이런 활동에 좀 함께 참여하고 또 지자체는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복지 마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러한 그 모델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나가야만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청 지역에서 열리는 성결 성김마당 제28차 포럼 세 번째 마당으로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과 함께 먼저 좀 토의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 또 여러분들의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교회 섬기는 김철규 목사고요. 오늘 앞에 패널로 참석하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평택교회 정재호 목사님이시고요. 네, 간사님, 네, 천안교회 목사님, 설교 한기채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과 교회의 대응 방안.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요. 교회의 대응 방안.
제가 잘은 이해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말씀은 제가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회의 역할과 과제가 PPT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한 내용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먼저 강사님 강의에 혹시 느낀 점이시라든지 아니면 오늘 강의 제목에 관한 부분에 우리 패널 세 분이 의견을 좀 한번 잠깐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는 그런 유의 사람인데 그래도 늘 미래 목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원서적도 미래에 관한 책을 많이 선택을 하고 책도 100권 이상 이렇게 미래에 관한 책이 나오면 연초에 또 그 해에 대한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늘 모아놓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과연 미래 목회를 대비하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관심을 갖고 저는 두 가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을 세워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하나는 통일 일꾼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단순하게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도 늘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졌기 때문에 가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심각성은 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다 이미 공감하고 있는데 교회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은 그 연구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통일 일꾼 양성을 위해서도 이제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교회적으로 뒤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탈북자에 대한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많은 대안학교들도 있지만 저는 미래형 대안학교는 기독교 국제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데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탈북자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MK 해외 나가는 20살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갈 때는 대안학교 불러들여가지고 잘 키워서 또 전 세계로 보내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강의는 너무 큰 도전을 주고 또 방안도 같이 연구해보게 하는 그런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제 저출산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장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출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포기했나? 저출산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뉘앙스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고 그것을 다른 말을 쓰면서 극복하기 위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또 한기찬 목사님. 저는 저출산에 대한 것보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변동 또 구조에 대한 이제 관심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동감을 하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 한국 우리가 목회 교회 역할로 보면은 한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위주에서 좀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미전도족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인구 변동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 휴대폰, 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세대 종족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온라인으로 바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에서 있든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로 예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그걸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시스템 또 필요하면 성찬식도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제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성공적으로 하는 게 몽골 교회입니다. 몽골 예배를 한 10여 년 지내면서 그 출신들이 몽골에 가서 교회를 2개를 세웠고요.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서로 유대를 갖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몽골 사람이 지난주에도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네팔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중국도 있고 탈북자 모임도 있는데요. 그 다문화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또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목회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지금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조금 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디아코니아 사회 섬김도 해야 되고 코이노니아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나 정책이 방향성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어림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친교도 저는 지금 거의 친목회식으로 교회 모든 모임들이 또 이 교회 간에 또 목회자들 간의 모임이 어찌 보면은 친목 과다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보내는 그걸 친교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생산성이 없는 소모적인 그런 모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디아코니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정책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가지고 되게 사회복지를 한다는 분들이 그것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모델로 시작하다 보니까 재정도 어렵고 또 인원 섬기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목회 본질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역 자체도 그 사회복지 사역도 안 되는 오히려 큰 교회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남는 여력으로 또는 그 밖으로 이제 선교하는 방식으로서 사회복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회 역할하고 한국교회 현재 모습을 비춰볼 때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종교색을 띠는 어떤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 또 어린이집 하나 반나절서야에 굉장히 간섭은 많이 하고 지금 자사고도 뭐 기독교 미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세웠던 것들도 지금 제인가 안 해주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또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강의에 대한 잠시 평가하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사님이 세 분 질문에 답변 가능한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부가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잘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이제 영어 명칭이 Low Birth, 그러니까 저출산 and Aging Committee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Population and Aging Committee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출산에 초점을 둬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 변동,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변동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방식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앞으로 5년, 저는 한 5년 이후만 되면 출산율은 회복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출산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인구 변동에 이제 초점을 두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황 목사님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제 원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 그러니까 외국도 그래왔고 다문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이동. 그런데 가장 인구 이동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잘 안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이슬람도 받지 말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구 그러니까 다문화의 포용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우리가 조선족이 있고 이제 중국동포라고 하지만 중국동포도 있고 고려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이제 포용할 것인가.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하고 같은 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서 이걸 복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우리 개신교회가 정부 정책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복지는 사실은 정부가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가면서 이제 정부가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돈도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돈을 받아갖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산하의 기관이 6개 정도 있거든요. 복지관은 크게 4개가 있고 6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예배는 반드시 점심시간에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점점 사업이 연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추석하고 있는 데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그 고양시, 파주시, 경계에 있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지역의 교단을 불문하고 작은 교회를 끌어왔습니다. 같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좀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의 작은 교회와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회혁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제가 이제 좀 역할을 해줘서 이 사회적 경제 교육을 지금 전국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이 청주에 와서 청주 지역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역에 이제 뭐 이런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 큰 돈 없이 오히려 이제 지자체나 어떤 정부의 보조를 받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교육을 좀 받아갖고 같이 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감리교도 했고요. 순결교도 이제 그런 걸 뭐 여기 지금 순결마다는 너무 이렇게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그런 사회적 경제 교육 관련된 거를 좀 사회적 기업 진흥원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계속 해나가면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온 말씀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평택시는 시민 예산 제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00억 예산을 세워서 50억 원 없는 동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50억을 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제가 2시간 가서 강의를 듣고 어떻게 제안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교수님 강의하는 중에도 그겁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기한을 하고 작성해서 올리면 그게 시민을 거쳐서 이게 시민들에게 타당한 거면 약간 종교성을 배제하고 뭘 하겠다 이러면은 그게 채택되면 예산을 그 약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까지 마감이라 지금 작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 하고 싶어하는 일이 가족 행복학교, 가정 행복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가족 행복 연구도 하겠다. 연구소. 그 다음에는 캠프를 하겠다. 2박 3일짜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이에 대해서 발표하는 포럼을 하겠다. 그래서 책을 발간하고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제 3천만 원 예산을 지금 기한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정책부장관한테 가서 이게 자문도 받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는 토탈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어느 한 가지라도 되게 쉽다라는 정보를 줬다든지 또 개인으로 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목사님, 지금 교수님 형님처럼 교회와 교대간이라든지 많은 그런 조직에 이미 어떤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름으로 올리면 훨씬 예산을 따기도 쉽다. 뭐 이런 정보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또 참고로 제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 성경 지어서 2002년부터 노인복지센터를 세워서 독거로시는 1년에 100명, 그 다음에 2년 됐을 때 200명 정도 돌봤더니 시에서 너무 잘한다고 자기네들이 우리 보고 민간에게 독거 노인을 돌보는 이 사업을 넘겨주면서 500명을 더 뽑아달라. 그에 대한 예산 지원해주겠다. 인력 다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명이 넘는 독거로시는 우리가 돌보고 있고 1년의 예산을 약 8억가량을 쓰고 있어요. 이 중에 교회가 출연하는 것은 한 1억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의 보조를 통해서 시와 도와 노인들이 국민건강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의료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한 17년 정도 다문화 가정, 특히 외국에서 온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몇 명 안 왔지만 지금은 뭐 매달 한 번 딱 하루 하는데도 100여 명이 와서 또 우리 평택시내 외국인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싣고 와요. 무료로 다 해주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면은 무료 진료 받긴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불법자로 이제 체류자로 말하자면 발각이 되면 바로 출국당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을 돌보면서 다문화 가정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보를 여러분이 알려드리면서 아까 한 목사님 말씀처럼 생계형 복지는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콘서시엄을 이루어가지고라도 좀 더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예산 청구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제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과 교회의 대응 강화인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 연관된 말씀이지만 혹시 지금 복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의견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서
저출산에 관한 부분에 네,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전국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충남지사인 양승조 지사님이 이 부분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양승조 지사의 정책 중점 사항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충남에서 아니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참석해서 꼭 축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정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대전인지 어딘지 KBS 생생 토론인지 뭔지 거기 지사가 꼭 참석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중복돼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과연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과연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한다면 다름 아니라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는 것. 아까 우리 교수님 강의 가운데 사회적 가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정의 가치라고 할까요?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가치,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교단의 총회가 얼마 전에 마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대교인의 급격한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아이가 첫 번째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받을 때는 반지 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주고 끼워주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바로 10만 원 가서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교회 첫 예배에 나왔을 때 강대상을 나가서 제가 안수기도 하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반지 20만 원, 30만 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출산이 이렇게 교회적으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미션을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출산의 축복의 효과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교회가 복지나 이런 다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수조 원의 예산을 출산에 투자했는데 전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교회에게 좀 투자해주고 맡겨주면 어떻겠나,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큐티 아침에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혼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가능하면 혼자 살아라 하는 부분, 정욕이 불타면 혹시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온전히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사도 바울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또 에베소의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목회 환경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은 한번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복지에 관한 부분은 큰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성화된 교회가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또 국가적으로 더 갈수록 규제와 통제, 검열이 더 많아져서 아까 말씀은 차라리 안 한다, 때려친다,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교회에 대한 좀 대책이나 또 신학적인 작업이나 오늘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국가에서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꿨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깨달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의 방향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도 허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가정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양한 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스타일의 삶의 양태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정부의 방향에 비춰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예산을 써봤자 실효성도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한 것, 또 생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한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변동이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조금 늦추거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완을 할 수는 있어도 이 큰 흐름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풍년지체로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그런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목사님들 말씀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좀 실질적인 부분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답변을 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예수전교회 김무관 목사입니다. 강사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패널 목사님들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하신 내용을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 정권 차원의 어떤 그것이 진행될 때 거기 교회가 수긍하고 수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그런 대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부모가 작아지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하셨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 문제도 부모가 커지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적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늘 같은 기조는 뭐냐 저출산의 대책을 계속 수조원을 들여가지고 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적어도 어떤 해결책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들이 됐기 때문에 수조 원을 쓰고도 아무 실효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회장 손주에게도 똑같은 보육비가 나가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똑같이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가가 전폭적인 지지,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를 준다 그러면 안 낳을 사람이 있겠냐.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아이를 낳고 나서 손목이 아프고 무릎 아파서 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파트 한 채 임대 아파트라도 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몰아주든가. 그걸 쪼개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 실효성 없는 인기 영합의 정책밖에 없었고 실효도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농담 삼아 아파트 한 채 주면 아마 2명 나오면 20평대, 3명 나오면 30평대 주면 나눈다. 그렇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근데 정부가 하는 일은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한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죠.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게요.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산율 지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분모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5년 후면 자연히 출산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출산율 지표를 가지고 계속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난 15년간 100조 이상을 썼어요. 15년간 100조 이상을 썼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계속 그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이 정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출산율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종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계 그 인구 예측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으로 2030년까지요. 가장 그 인구가 많아지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4인까지 두잖아요. 와이프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산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다 척두고 있는데 기독교가 가서 이제 이 선교를 해놨더니 그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슬람이 갔는데 4명까지 괜찮다 이러니까 그거 좋다 그래갖고 다 받아들여갖고 거기도 지금 이슬람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가톨릭은 피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나라들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유독 개신교 국가들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개신교회에서 인구가 줄어요, 오히려. 가톨릭은 인구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출산의 가치, 가정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우리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이런 대한 자료를 보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러진 솔직히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패널 토의 앞두고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그중에 특별히 다른 종교, 예컨대 천주교의 자료도 봤는데 천주교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에서도 최근에 청년 이하 학생들, 어린 아이들 숫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20%, 30%, 40% 그렇게 최근에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학령 인구 감소, 학교에서 영향을 받는데 교회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본 캐톨릭 그쪽에서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 패널 토의 그런 자료를 보니까 천주교회에서도 그 젊은 세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심하면 20%, 30%, 40% 줄기 때문에 거기서도 심각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기사 중에 이 땅 위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글을 봤어요. 지금 이대로 통계로 가면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저희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에게 부목사님 두 분이 아이가 넷인데 농담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청빙받으려고 애를 넷이나 낳았어. 그런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교회 안에 또 사역 안에 또 목회자 안에도 이런 자녀 양육, 출산에 대한 부분에 또 다양한 의견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패널분들이 지혜롭게 또 코멘트 해주셔서 상당히 기대가 더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더 실제적인 답변이 좀 주어지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거, 특별히 캐나다나 호주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과 또 그 사이에서 개신교 입장을 좀 두둔하시면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자녀가 셋인데요. 셋째 낳기 직전에는 셋째를 낳으면 지역의료보험에 안 넣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셋째를 갖고 출산하기 직전에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셋을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이런 가치를 저희가 교회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입장을 잘 아시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마을 목회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우리 평택교회에서 한 정상적인 사례,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시민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결교회 친구 목사도 서울에서 이제 그런 저기 하는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그 구에다가 그걸 신청을 해서 그것이 시민 예산에서 채택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다문화 가족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갖고 처음에 10가정이 시작했는데 거의 100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소위 시민 예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취약계층들을 위한 예산들이 지자체마다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정부 정책 그 프로그램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정보 체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그걸 받아서 잘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선교하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계종이 사실은 우리가 복지 사업 열심히 할 때 불교는 안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와서 불교계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계종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자기네들이 그런 복지 사업을 하면서 이 신도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신도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복지 활동들이 결국은 이 선교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정책 흐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걸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기회가 되면 좀 제가 총회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좀 받아서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 좀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목회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도 시연을 해봤습니다만 가족 영성 캠프를 1박 2일짜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5가정을 불러서 부부가 5쌍이니까 10명, 아이들도 한 자녀 가정도 있지만 세대 있는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10명, 그렇게 해서 20명을 데리고 우리 스태프 7명이 운영을 했는데, 교회에서 예산을 많이 재밌기 때문에 1박 2일인데 10만 원만 받았어요. 숙박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1박 2일을 가족의 친밀감, 또 가족의 영성, 그리고 즐거운 여행 이런 걸 가미를 했습니다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는 출교파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모이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5가정 정도든 아니면 3가정도 괜찮아요. 데려가서 가족들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핸드폰 놓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여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풀어갔는데 전립부 수목원에다가 이 부부가 데이트할 시간 주고 우리는 그 시간에 아이들 바닷가 가서 놀아주고, 그러고 나중에 또 가족이 같이 또 여행하는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 가서 하고 하면서 1박 2일 했는데도 그중에 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혼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많이 강요해서 남편이 이제 떨려오다시피 왔는데 회복이 돼요. 맞춰 나서 바로 아버지 학교도 가고 지금 부부 학교 둘이 같이 갔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제 5가지 중에 하나도 치유가 되니까 감사하고, 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하여야
자녀들이 다 따라올 수 있지 중학생까지는 안 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설문해 보니까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2박 3일짜리 정도로 해서 하면은 좋을 것이고 저는 이제 방을 이용해서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로 이 3박 4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가족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일, 위기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부부와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요즘 뭐 식당에 가도 다 폰 놓고 그냥 자기네들 폰만 하고 있지 대화도 안 하잖아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고 친밀감 회복하고 거기다 우리는 영성까지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소규모 교회도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가족 여행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뭐 근원적인 가정에 대한 또 저출산에 대한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장 정확한다면 낙태 금지법을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서명 받아갖고 통과시키면 이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교회하고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복지법인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관선이사인데 지금 이제 교회가 보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나와갖고 저는 이제 사회에서 경험했지만 신학대학 나와갖고 목회기를 계속 하다가 큰 교회 기관으로 해서 산하에 아까 총장님 말씀했듯이 많은 것을 맡아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고용주가 됩니다. 아까 나와서 고용주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종사하는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노사관계가 돼갖고 이게 인건비나 복지 때문에 또 소송이 휘말려야 돼요. 근데 교회 단체가 돈은 막 부으면서 또 거기 또 흑자가 안 나요. 뭐 저 오는 사람들 돈을 조금씩 받아도 정부가 돈을 준다 해도 흑자가 안 나요. 적자 나게 돼 있어요.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또 이제 뭐냐면은 또 고용관계 때문에 재판 갖고 가고 그래가지고 골머리가 아픈 거를 제가 대형교회나 또 기관에 여러 군데 봤습니다. 제가 지금 또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이 걸려 계속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끌려다녀요. 그게 뭐 애꿎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순수한 목회를 하신더라도 이 복지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문 경련이 돼야 이 세 가지를 같이 목회와 같이 세 개를 겸비한 분이 운영을 해야만이 이게 대응 방향이 경쟁력이 있지 안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한테 학교도 교육자만 석박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전문 경영력이 겸해야 총장으로서 경영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린이집 하는 것도 그런 교회 기관에서 이런 어떤 자질이 충분히 여러 가지 대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이제 신부님들이 다 났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관 장을 하는 것을 다 났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위임 목사님이 하시다가 저한테 이사장을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신, 기독교 정신만 좀 잘 갖춘 그런 전문인이 경영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목회에 좀 같이 사역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 구조로 가야지 목사님이 직접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은 교회나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보육이나 혹은 이제 이런 이 보호하는 요양이나 이런 사업들을 비즈니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사역을 하실 분들도 좀 양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절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이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길입니다. 저는 경희대 사이버를 통해서 4년 동안 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원들도 복지사가 10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지도사가 뭐 6, 70명이 지금
1,500명을 돌보는데 제가 그런 방면에 공부가 됐으면 그들이 잘 따라오질 않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냥 이 기관의 대표이긴 하지만 운영은 거기에 전문가들 불러서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 대학 원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다 자문받아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이야기처럼 목회자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고용은 전문인이 하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한이 별로 없어요. 다 맡겨놓고 그 우리원님들이 알아서 다 감독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일대 50여 개의 기관 중에 제일 탑 그 뭐 최우수 기관이 돼서 지금 상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늘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하면은 그런 정말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최근에 언론에 사건화되고 기사화되어지는 교회와 목회자에 관련된 대부분이 사회복지 단체 목회자들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죠. 네,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린 그 목사님이 임금 때문에 기사화돼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폄하되어지고 사회에 큰 질타를 받는 이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기사화되는 모습이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경영하는 일에 노무에 관련된 부분의 사건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조심성 그리고 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패널 분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어요. 네, 다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이 본질적인 것인데 아까 우리나라가 정말 생명 경시하는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태 금지법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다 자유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또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그 교회나 그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와 여러 가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베이비박스 얘기도 했지만 정말 순수한 의도로 했던 분들이 이런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또 어떤 법에 대한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대처도 필요하고 해서 하여간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 더구나 우리 교단은 성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면서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성결성김마당의 주제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개교회의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일반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총회장님 계시는데 다문화에 관한 관점으로 세미나를 몇 차례 했는데 저희 교회에도 올해 이제 발족한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지역에 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나가보면 도시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지 외국인이 사는 도시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분들이 잠깐 일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우리가 잘 돌보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은 민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섞였다고 하는 부분으로 요즘에 많은 뭐 인권의 문제도 있고 범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의 해결의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분 그리고 강사님 패널 토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무성 박사님, 또 우리 포럼 위원 패널 투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치고 나가시면 준비된 선교성김마당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천안 포도 과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1층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식사기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지방 교육제 회장님 한익현 목사님 기도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제28차 포럼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천안교회에서 귀한 것 공개하옵나니 저희들의 여기까지 강건함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천안교회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시면서 선물 받으시고 식당으로 내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있는 신년 목회 세미나 지상 광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